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던 제주도의 작은 섬, 그곳에 17살의 나이로 입대해 파견되었던 미국 해병대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텍사스에 살았던 미국인 노병은 운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한국의 이 노래를 들으며 잠들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미국인에게는 어떤 감동적인 사연이 숨겨져 있던 걸까요? 전 미국 텍사스주에 살고 있고 위대하신 아버지를 둔 마이클 윌슨이라고 합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과 깊은 유대 관계가 있으신 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대신 들려드리려 해요. 오래도록 저와 제 동생 제니퍼 윌슨 곁에서 든든한 슈퍼맨의 역할을 해주셨던 아버지께서는 어느덧 본인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90세에 달하는 연세에 어느덧 임종 직전이 다가왔음을 온 가족이 피부로 느껴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살던 이 집에서 함께 하고 싶었지만 저희 아버지의 뜻은 달랐습니다. 나 로버트 윌슨은 너희들의 아버지로 살며 나약해 죽어가는 모습을 이 집에서 보여주고 싶지는 않구나.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들이 살아갈 이 집에서 아버지인 내 마지막 기억이 쇠약한 모습인 게 난 싫으니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날 요양원에 보내다오. 엄연히 자식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굳이 요양원에 가겠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저희에게 마지막까지도 훌륭하신 모습만 보이고 싶으셨겠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 저희들은 텍사스주 한 요양원에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정해진 면회 시간이 있어 원할 때마다 볼 수는 없었으나 최대한 자주 아버지를 뵈러 갔고 시간을 보내려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임종 직전, 가족들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안녕을 해야 한다는 슬픔은 너무도 컸죠. 숨이 넘어갈 듯 힘조차 없는 아버지는 힘겹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마을 선생님 노래를 틀어다오. 내가 눈을 감아도 계속 틀어놔주겠니? 아버지는 늘 한국 민요를 들으셨고 한국을 다녀온 후 섬마을 선생님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으셨던 분이셨죠. 임종의 순간까지도 아버지는 그 노래만을 무한 반복해서 들으셨고 아버지의 요구대로 한국의 가요 섬마을 선생님을 틀어드리니 힘겹게 옅은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이내 아버지는 한참 동안 저희들을 번갈아 쳐다보셨고 정말 갈 준비를 하시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힘겹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기다릴게요. 제 아버지는 임종 직전까지 섬마을 선생님을 들으시고 선생님 기다릴게요 라는 말을 남기시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가셨다는 슬픔에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를 보내고 난 후 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미국의 노병사였던 제 아버지는 임종의 순간까지도 한국의 민요를 들으며 한국을 추억하며 가셨던 거죠. 아버지의 장례를 모두 치르고 나서 아버지의 유품 정리를 하던 중 전 한국에 관련된 아버지의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낡은 사진첩과 손때 묻은 CD와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한글로 쓰인 수많은 편지들과 한국의 제주도 지도 등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한국의 관계는 살아생전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으셨기에 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관련된 물품들이 나오는 것에 많이 놀라진 않았지만 제가 놀란 것은 이렇게 소중하게 많은 것들을 보관하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제 아버지는 살아생전 제게 늘 그러셨습니다. 마이클, 혹시 내가 죽는다면 한국에 가서 꼭 이 노래를 틀어다오. 제 아버지는 1950년 17세 나이에 서류를 위조해 입대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속이고 어린 마음의 친구들과 함께 몰래 지원을 해버린 철없는 어린 해병대원의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이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궁금했습니다. 남들은 안 가고 싶어서 난리인데 왜 위조까지 해서 자진 입대를 한 것인지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셨어요. 친구들과 함께라면 뭐든 다 재밌을 것 같았지. 어차피 할 입대였고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들끼리 이걸 위조해서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게만 느껴졌던 거야. 앞으로 벌어질 일이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처참하고 무서운 현실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렇게 입대한 제 아버지께서는 한국전쟁이라는 큰 변수를 만나게 되었고 전쟁의 참혹함을 처음 마주한 소년병은 너무도 큰 충격과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입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참혹함이 예상되는 가혹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특히나 갓 입대한 17, 18세의 소년병들에게 이 전쟁은 어떠한 기술도 부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군사훈련조차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고 독창적인 군사기술도 없었기에 처참한 전쟁의 현실을 대비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 결과는 결국 충격적인 현실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죠.
미국에서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한국 땅을 밟은 소년병들은 처음으로 폐허가 되고 있는 모습과 피난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참한 현실에 더불어 무너진 건물, 길가에 널린 시신들, 오갈 곳 없는 아이들의 불안정한 모습이 보였죠. 무엇보다 전투에 투입된 군인들은 겁이 나는 이 상황과 직면해야 했고 적군과의 교전은 예고 없이 시작되었죠. 포탄이 쓰러진 곳을 지나쳐 전우들은 앞을 향해 가며 소중한 전우를 한순간에 잃는 충격적인 상황을 직면하며 견뎌내야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영웅적인 전투가 절대 아니고 정말 처참한 현실만이 매 순간 기다리고 있었단다. 너무도 참혹한 현실이었고 이런 모든 걸 뼈저리게 느끼는 것조차 찰나의 순간이라는 것이 두려웠었다. 감히 공포스럽다는 감정조차 느낄 새 없고 숨소리조차 함부로 낼 수 없는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제 아버지는 전쟁에 대해 정말 끔찍했던 기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51년경 제 아버지 로버트 윌슨은 한국의 제주도 인근 작은 섬으로 파견되어 현지 의료 지원 임무를 맡게 되셨어요. 제주도는 앞에 본 처참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비교적 상황이 나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시름 돌릴 수 있었다고 하셨죠. 바로 그곳에서 박영호라는 당시 통역병과 어색한 첫 만남을 하셨던 순간까지도 생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역병 박영호라고 합니다. 저희를 위해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주시는데 제가 언어 소통을 하는 데 있어 한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곁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호 씨와의 첫 만남이 어색하긴 했지만 너무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큰 위안을 삼을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의료 지원을 온 것이었지만 한국전쟁 중 너무 큰 충격의 여파로 현지 주민들의 경계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고 했죠.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은 극에 달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한국전쟁은 국제적인 성격을 띠었고 특히 유엔군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외국군이 참전한 전쟁이었죠. 한국전쟁 중 외국군에 대한 경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군사적 경계로 북한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유엔군을 비롯한 외국군들이 참전했으나 이는 군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경계 대상이었어요. 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 여러 나라의 군대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북쪽의 적군에 맞서 싸우는 동시에 아군과의 협력과 원활한 지휘 체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선에서 외국군의 참전은 각 국가의 군사적 목적과 이익이 달랐기에 각국 간의 조정과 신뢰가 매우 중요했죠. 또한 정치적 경계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외국군의 참여는 한국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였고 외국군의 지휘와 통제 그리고 전후 처리 문제에서 긴장감이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유엔군의 작전은 한국의 자주권과 연합국 간의 정치적 경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한국 정부는 전쟁 중 유엔군의 지원에 의존하면서도 전후에는 자주적인 국가로서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즉 외국군은 한국을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들의 군사적, 정치적 존재는 때로는 한국의 내부에서 경계의 대상으로 여겨지며 현지 주민들에게 결코 반가운 대상이 아닌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의료 지원을 하려 했던 아버지를 적대시하며 경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주민들을 보고 있는 마음은 너무 불편했다고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나를 보던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 꼭 내가 그들을 해칠 것 같은 두려움과 날 경멸하는 눈빛이 가득했었지. 나 역시 이 전쟁이 두렵고 무서웠고 무엇보다 이 낯선 땅에서 의지할 곳도 없어서 정말 외로웠는데 말이야. 누구라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길 참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뿐이었지. 그런데 그 당시 외국인을 보는 일이 드문 일이라 더욱 내가 낯설게 느껴졌을 거야. 내가 옆으로 지나가기만 해도 소스라치며 기겁을 했으니 말이야. 아버지의 말씀에서 당시 상황이 어땠을지 전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경멸하던 현지 주민들에게 본인의 모습을 꽁꽁 숨기며 지내던 중 도저히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유일하게 말이 통하는 통역병 박영호 씨에게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다고 하셨어요. 전 적이 아니잖아요. 도우러 왔을 뿐이고 지금도 모두를 도우려 노력하고 있는데 이 오해를 꼭 풀고 싶어요. 주민들이 저를 두려워하는 걸 보고 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랬는데 그렇게 지내니 제가 너무 괴롭네요. 절 좀 도와주실래요?
이 말을 들은 박영호 씨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생각이 너무 짧았던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진심은 분명 통할 거고 주민들도 로버트의 진심을 알아줄 거예요. 제가 서로의 진심이 닿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울게요. 진작에 도왔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그렇게 박영호 씨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는 주민들의 앞에 당당히 두 발로 서서 나섰고 오해를 풀었다고 하셨어요. 전 여러분들의 적이 아닙니다. 크게 대한민국의 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도우러 미국에서 왔고 전 로버트 윌슨이라고 해요. 한국 나이로 아직 20살도 넘지 않은 소년병이에요. 이런 제가 적이라고 한들 무슨 힘이 있을까요? 저 역시 전쟁의 처참함과 끔찍함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하루빨리 이 모든 게 끝이 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를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전 이 낯선 땅에 가족도 친구도 없이 홀로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까지 저를 경멸하듯 보니 정말 너무 괴롭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저도 무서워요. 제 아버지는 눈물까지 보이며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고 이 진심은 정말로 통했습니다. 박영호 씨의 통역을 통해 제 아버지의 말을 들은 주민들은 하나둘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내 말을 이어갔다고 해요. 우리도 무서웠어요. 외국인이라고 하면 그냥 경계부터 하고 봤을 뿐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죽을까봐, 혹시라도 내 가족이 다치진 않을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을지 공포에 하루하루를 떨며 살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도와주러 온 그 마음도 몰라주고 정말 고맙고 미안합니다. 주민들은 이내 제 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서로의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었다고 하셨어요. 이때 제 아버지는 이런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진심은 통하더라. 진심은 정말 중요한 힘을 가졌어. 사람들이 진심을 느낄 때 그 안에서 신뢰와 공감이 생기고 그로 인해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거든.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행동이나 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이기도 하지. 그렇기에 진심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했단다. 그렇게 서로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신기하게도 진심이 통한 후 아버지께서는 주민들의 사랑을 넉넉히 받으며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전쟁통에 부족한 살림에 그야말로 정말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그 없는 사랑, 베풀어 주시는 온정을 제 아버지께서도 느낄 수 있으셨죠. 아버지는 섬마을 임시의무실에서 일을 하셨고 피난민과 군인들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셨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세세하게 돌보며 더 친해지게 되었고 어느덧 한 가족의 형태처럼 지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마을 주민분들 한 분 한 분의 성함뿐 아니라 건강 상태와 가족 구성원까지 모두 세세하게 기억을 하셨고 특이사항도 모두 기억하셨죠. 그만큼 외롭고 무서운 환경에서 제 아버지에게 그들은 전부 새로운 형태의 소중한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진심을 알았던 주민들 역시 아버지에게 최대한의 도움과 온정을 베풀며 서로 그런 관계로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섬마을의 작은 학교의 선생님이던 윤미선 씨와 제 아버지는 그야말로 운명적인 만남을 하셨죠. 아픈 학생을 데리고 아버지가 계신 의무실로 급하게 찾아온 선생님은 다급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배가 자꾸 아프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서 좀 봐주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통역병 박영호 씨의 부재로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윤미선 선생님은 아이를 향한 긴박하고 진실된 마음이 통했던 것이죠. 서로의 소통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눈치껏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언어 소통은 하나도 없이 정말 바디랭귀지 하나만으로 아이의 치료는 이어졌다고 하셨어요. 긴박한 순간이 끝이 나고 아이는 언제 아팠냐는 듯 진정이 되었고 그제야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미선 선생님은 제 아버지께 제안을 하나 하셨다고 했죠. 이곳에 계시면서 한국어를 배워보시면 어떨까요? 기본적인 걸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한국어는 기초부터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통역병 박영호 씨가 없으면 서로 대화하는 것조차 참 어려운 이 두 사람이었기에 아버지의 언어적 소통의 한계를 느꼈고 윤미선 선생님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여유 시간마다 한국어 공부를 하셨다고 했죠. 윤미선 선생님은 숙제를 늘 내주셨고 아버지는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늘 숙제를 열심히 또 성실히 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윤미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한국 전통 민요를 살짝 엿듣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한참을 듣던 중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지 모를 뭉클하고 찌릿한 감정이 느껴져서 신기했다고 하셨습니다. 가사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통역병 박영호 씨를 통해 윤미선 선생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듣고 있는 이 노래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나요? 신기하게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데 가슴이 찌릿하게 저려오는 이상한 감정이 느껴지네요. 그러자 윤미선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많은 민요를 들어서 정확히 어떤 민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민요가 슬픈 감정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힘든 시대 사람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이 음악에 그대로 녹아 있기 때문이죠. 전통적인 삶의 고난이나 전쟁과 이별의 경험, 혹은 민속적인 정서나 상실과 그리움의 감정 등을 민요에 담다 보니 그 슬픔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보다 더 깊은 애절함이 녹아 있어요. 윤미선 선생님의 답을 듣고 아버지는 한국 민요에 처음으로 관심이 생겼다고 하셨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가사를 제대로 이해하며 부르고 싶은 마음이 커졌으니 말이죠. 그때 윤미선 선생님은 아버지께 반대로 또 다른 제안을 하셨어요. 혹시 로버트가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기초적인 영어와 위생교육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윤미선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고 있는 학교의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영어와 위생교육까지 함께 해주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특별한 감정까지 느끼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또 전쟁의 상처로 인해 고아인 아이들에게 마음을 쏟는 것도 두 사람이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함께 재건을 돕고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환경을 조성해주며 말이죠. 또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기회를 쥐어주며 그 아이들이 삶의 희망을 놓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제 아버지와 윤미선 선생님은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들은 한국인과 미국인으로 문화적 차이까지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아버지와 윤미선 선생님이 힘을 합쳐 함께하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던 그 어느 날, 윤미선 선생님은 섬마을에 대한 꿈과 비전을 아버지께 털어놨다고 하셨습니다. 로버트, 저는 언젠가 꼭 이 섬이 평화롭고 더는 전쟁이나 갈등 없이 사람들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그런 곳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 죄 없는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학교를 꼭 만들고 싶어요. 학교는 단순히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길 바라거든요. 전 그걸 아이들에게 꼭 선물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만든 학교에서 아이들이 건강한 마음과 몸을 기르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고 싶어요. 제 아버지는 윤미선 선생님의 이런 꿈을 듣고 감명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정말 멋진 꿈을 가지셨네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멋지고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그런 학교가 있다면 아이들의 미래는 너무도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꼭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런 학교를 만드는데 꼭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두 사람은 대놓고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의 약속과 서로를 신뢰하는 단단함으로 미래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확신을 이날 가지셨다고 하셨죠. 그러나 이들의 꿈과 희망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리는 잔혹한 현실은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군부대의 갑작스러운 명령을 받게 되셨어요. 아버지의 부대가 최전선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지체할 시간 없이 즉시 이동하라는 명을 받으셨죠. 지체할 시간 없이 즉시 부대 전원 최전선으로 이동하도록 하라. 모든 병력은 명령 즉시 준비 완료하고 빠르게 출발하도록. 이곳에서 더는 지체할 수 없으니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갑작스러운 부대 이동 명령에 윤미선 선생님과 또 주민들과의 작별 인사를 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큰 슬픔이 잔인하게 또 야속하게 찾아왔다고 표현하셨죠. 이동 준비를 하면서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이별 전날 윤미선 선생님께 작은 편지 하나를 남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차자를 봤다 금순아 일가 친척 없는 몸이 너마저 나를 버리면 어느 겨울 오나가서 몸을 쉬나 금순아 미선씨 저는 유독 가슴속에 가사가 오래 남던 굳세어라 금수나 노래도 섬마을 선생님인 미선씨도 못 잊어요. 갑작스럽게 부대 이동으로 인사조차 못하고 떠나 미안합니다. 그치만 돌아올게요. 약속합니다. 아버지는 이 편지를 끝으로 부대 이동을 하셨고 최전선으로 향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곳은 이전에 있던 섬마을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상황이었죠. 최전선으로 이동한다고 하여 어느 정도 마음의 결심을 하긴 했으나 치열한 전투 속에서 공포에 질려야만 했습니다. 생사가 오고 가는 이 상황에 아버지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루 이틀 버틴다고 의미가 있나? 그냥 가는 게 맞을지도. 너무 두려움 속에 있었고 총성이 오고 가는 그곳에서 하루 이틀 버티는 게 과연 맞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하셨죠. 그러던 중 결국 큰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치열한 전투 중에 아버지께서는 중상을 입으셨고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하셨다고 했어요. 상황은 많이 심각했는지 미국 본토 군병원으로 긴급 후송이 되었고 기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깨어나셨을 때는 이미 수술 및 처치가 완료된 상황이었고 생명의 지장과 후유증은 없다고 하셨어요. 이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많은 눈물을 흘리셨으나 아버지는 돌발 행동을 하셨죠. 제가 지금 미국에 있다는 건가요? 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해요. 저 이제 괜찮으니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야말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한국으로 가겠다며 난리를 쳤고 의료진에 의해 저지를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미국에 남으셨고 도저히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생사도 알 수 없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다시 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한국에 어떻게든 편지를 보내려 수차례 시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 미국에서 보낸 편지가 한국까지 무사히 도착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수백 통의 편지는 한국까지 닿지 못했고 아버지는 답답함과 먹먹함에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죠. 아버지의 건강은 별탈 없이 무사히 회복을 할 수 있었고 미국 생활에도 점점 적응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한국에 대한 깊은 그리움을 지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한국을 너무 가고 싶은데 미선 씨도 내 소식을 정말 궁금해 할 텐데 혹시 내가 일부러 연락을 안 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정말 그런 게 아닌데 말이야. 늘 한국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윤미선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지만 현실을 하루하루 살아내기도 바빴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의대를 졸업하셨고 의사로서 살아가며 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셨죠.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은 가슴속에 묻어두고 이제야 현실을 직면한 채 살아가기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꼭 이루어질 수 없는 첫사랑 같은 존재였지. 중간에라도 마음만 먹으면 한국에 갈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있었어. 그런데 막상 갈 수 있는 상황이 오니 이런저런 핑계들이 생기더라고. 공부를 조금 더 해야 할 텐데, 환자를 한 명 더 봐야 할 텐데, 돈을 더 벌어야 할 텐데 라는 핑계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아예 멀어진 거지. 내 가슴 속에 그냥 묻어둔 거야. 내 스스로가 말이야. 아버지는 온전히 한국에서의 모든 추억을 묻어두고야 어머니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고 가정을 꾸리고 저희들을 낳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도 윤미선 선생님에 대한 특별한 감정뿐 아니라 섬마을 아이들에 대한 기억과 그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 이어져 갔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중 한국전쟁 참전용사 모임에서 간간히 한국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생각보다 한국은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했다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만 윤미선 선생님에 대한 소식은 누구도 알 수 없었죠.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1982년경 아버지는 의사의 신분으로 국제의료봉사단을 통해 한국으로 방문하는 계기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떨리는 순간이었다고 하셨죠. 그렇게 도착한 한국의 서울은 이전의 폐허된 모습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놀라운 수준으로 성장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정을 차분히 소화를 하고 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옛 섬을 찾아가셨다고 했죠. 그곳을 가기 위해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몰라 통역병으로 일하던 박영호 씨를 수소문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지인분과 연결된 사람이 있어 박영호 씨와 동행하여 옛 섬으로 함께 떠날 수 있었다고 했죠. 박영호 씨를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도록 벅찬 순간이었다고 회상하셨어요. 육지에서 배를 타고 섬으로 향하는 길부터 가슴이 먹먹해졌고 그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섬마을 선생님의 노래에 가슴이 먹먹해지셨다고 해요. 어느 정도 한국 가사를 이해할 수 있던 아버지께 섬마을 선생님의 가사는 꼭 윤미선 선생님을 그리는 듯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노래를 듣는 순간 꼭 아버지 자신과 윤미선 선생님의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다고 했죠. 아직 그곳에 있을까? 섬마을 선생님이던 그때처럼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 서로 예전의 기억을 추억하고 애절함을 느끼며 그렇게 도착한 섬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서 섬을 바라봤다고 했어요. 현대식으로 지어진 건물들의 모습, 그리고 북적이는 사람들까지 정말 많은 변화들이 보였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학교로 곧장 찾아갔고 그 학교에 들어서면서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의 교장 사진에는 윤미선 선생님의 얼굴이 떡하니 붙어 있었죠.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윤미선 선생님이었고 드디어 극적인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미선 선생님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웃으며 말을 했다고 했어요. 저는 로버트 당신이 꼭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약속처럼 30년이 넘도록 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약속을 정말로 지킨 거예요. 그렇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며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재회 후 며칠간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학교의 아이들과 만나고 마을 사람들과도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또 아버지께서 그리움에 사무쳐 있던 지난 30년간의 세월의 기록을 윤미선 선생님은 모두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들이 지켜낸 아이들은 모두 이렇게 성장을 했고 아직도 가끔씩 찾아오고 전화 안부도 물으며 지내고 있어요. 이제 그 아이들도 각자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세월이 참 많이 흘렀죠? 학교도 정말 많은 발전을 했죠. 그때만 해도 다 무너져가는 학교였지만 지금은 이 섬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이니 말이에요. 아버지는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제가 갑작스럽게 연락 두절이었고 그렇게 30년이 흘렀는데 약속했던 그 정신을 기억하며 홀로 학교를 이렇게까지 발전시키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많이 사무쳤습니다. 아버지와 윤미선 선생님은 30년 만에 재회를 한 후 단 며칠 만에 30년 세월을 속사포처럼 읊었지만 그들에게 단 며칠의 시간은 너무도 짧았어요. 이제는 나이든 두 사람 사이에 다시금 피어나는 특별하고도 위험한 감정이 분명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미국에 가족이 있었고 윤미선 선생님 역시 그 섬을 지켜야 하는 현실과 그곳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 역시 같았다고 하셨어요. 이 둘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가슴 아픈 결단을 울고 웃으며 내렸다고 했습니다. 30년 전에는 갑작스럽게 이별을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서로 안녕을 했다고 하셨어요. 떠나기 전날 윤미선 선생님은 학교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섬마을 선생님 노래를 불러주며 그러셨죠. 이 노래는 이제 당신의 이야기예요. 섬마을에 희망을 준 선생님,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요 우리. 제대로 작별의 인사를 해주러 날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내 친구 로버트. 이 노래를 들으며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나 역시 30년간 내 약속을 기억해주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약속 하나 하죠. 매년 이 섬의 아이들을 위해 꼭 내가 기부를 할게요. 내 마음이니 아이들을 위해 써주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언제든 연락할 수 있으니 우리 진짜 이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두 사람은 30년 만에 서로의 약속을 지키고 정말로 안녕을 했다고 하셨어요. 전 아버지께 이 모든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고 현재로 돌아와 유품 정리를 하며 그 아름다웠던 아버지의 청춘이 떠오르더군요. 아버지는 정말로 40년간 섬마을 학교에 익명으로 기부를 해오셨고 매년 섬마을 선생님의 노래 발매일마다 CD를 구입해 컬렉션을 한 이유도 알겠더군요. 저와 동생은 혹시나 싶어 한국에 계신 통역병 박영호 씨에게 연락을 해보니 아직 윤미선 선생님이 살아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정말 아버지의 소망이자 품었던 가슴의 한을 마지막으로 풀어드리기 위해 큰 결심을 했어요. 아버지의 유골을 가지고 한국으로 향했고 제주도의 섬을 찾아 아버지의 유골을 뿌리는 의식을 했습니다. 이걸 알고 계셨던 윤미선 선생님께서는 감사하게도 학교 강당에서 옛 제자분들과 함께 섬마을 선생님을 부르며 제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추모해 주셨죠. 이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적과 언어가 달라도 진정한 사랑과 헌신만 있다면 어떠한 변화든 기대할 수 있어요. 한 외국인인 로버트 윌슨의 헌신으로 우리 섬은 변했고 그의 사랑으로 우리 노래가 더 빛이 났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빛나게 해주신 윤미선 선생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또 자식인 저희들을 보고 너무 반겨주심에도 아버지께서 재차 강조하셨던 한국인들의 온정이 바로 이런 따뜻함이구나 짧게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모든 상황을 아시며 귀여운 질투를 하시긴 하지만 훌륭하고 깔끔하신 제 아버지를 누구보다 신뢰하고 존중하시기에 마지막 순간의 이 결정도 어머니는 존중해 주셨습니다. 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인간의 진실과 사랑, 그리고 국적에 대한 편견에 대해 다시금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후 한국의 민요를 듣고 있는데 감동이 절절하게 묻어나오는 한국 노래의 힘에 감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요즘의 제 일상이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섬마을 선생님이라는 노래 저희 부모님도 많이 즐겨 들으셨어요. 저도 좋아하는 노래예요. 감동적이고 따뜻한 사연에 기분 좋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도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밖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이럴 때 감기에 더 잘 걸리니 늘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은지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늘 감사드려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당신만의 유튜브가 될래요. 당신만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유튜브와 함께해요. 다양한 해외 사연들을 들려드리는 여우.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미국 상류층의 부자들만 지낸다는 미국 맨해튼. 호화로운 저택에서 데리고 살던 딸이 한국에 정착하겠다는 것도 모자라서 한국의 아파트로 이사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미쳤다며 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49층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인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맨해튼에서 호스텔을 운영하고 있는 엘렌이라고 합니다. 남편 매튜와 결혼한 지 어느덧 15년 차가 되었는데요. 그중 10년 가까이 저희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땐 마냥 행복했어요. 남편 매튜는 활달하면서도 자상한 사람이었고 저 역시 맨해튼의 대도시에서 자라 부모님이 물려주신 호스텔업을 조금씩 키워가며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냈거든요. 손님들을 공항까지 픽업하고 밤늦은 시각에도 체크인을 받아주며 낮에는 방 청소나 식사 준비를 맡는 식으로 24시간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당시만 해도 곧 아이가 찾아오겠지 하고 별 걱정을 안 했는데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이 전혀 들려오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저도 해외 여행객들을 상대로 여러 이야기를 듣고 배우면서 언젠가 우리도 아이와 함께 이곳저곳 여행하며 추억을 쌓자는 꿈을 키웠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찾고 상담을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말뿐이었고 급기야는 시험관 시술도 몇 차례 받았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죠. 하루 종일 호스텔 카운터에 앉아 있다가 문득문득 찾아오는 공허함과 눈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평생 아이 없이 살아야 하는 걸까 하는 절망감에 시달려 우울해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남편 매튜는 너를 만난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했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조금만 더 일찍 결혼했으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제가 3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하루는 새벽부터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럼증이 심해지길래 새벽 귀국 손님 맞이를 남편에게 맡긴 채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록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헛구역질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너무 걱정한 나머지 급히 응급실로 데려갔는데 거기서 의사에게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임신 같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의사의 농담인가 싶어 순간 아무 말도 못했죠.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저희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남편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응급실 복도 한쪽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의 감동을 저는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뒤늦게 찾아온 아이이기에 저와 남편은 매 순간이 신비롭고 소중했습니다. 손님들이 오가는 호스텔에서 근무를 하다가도 혹시 배가 조금이라도 뭉치는 건 아닐까? 하고 유난을 떨 정도였지요. 입덧이 심해진 뒤에는 밤낮이 뒤바뀐 생활이 더욱 힘들었지만 배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호스텔 업무를 대신 맡고 저는 몸조리를 하는 편이었지요. 이 시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7개월을 무사히 보내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호스텔 카운터에서 평소처럼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핑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자리에 앉으려는데 뭔가 다리 사이로 물이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이 전해졌죠.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어 아래를 보니 양수가 터진 것이었어요. 아직 정상 분만까지는 2개월이나 남아 있었기에 당황스러웠고 출혈까지 보이니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급하게 남편과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는 분만을 더 미룰 수 없다면서 응급 분만을 권유했어요. 아이가 너무 일찍 태어나는 탓에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이니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결국 조산으로 잡고 여린 아이가 태어났고 의사들이 곧장 인큐베이터로 데려가 버렸죠. 저는 누워서 아이 울음소리를 잠시 들었을 뿐 품에 안아볼 겨를도 없이 떼어놓아야 했죠. 모자 상봉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아이가 숨을 잘 쉬고 있을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며 간호사에게 수시로 문의하기도 했어요. 다행히 아기는 씩씩하게 버텨주었습니다. 의사들은 아직 주수가 많이 모자랐지만 아이가 잘 이겨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몇 주 동안이나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받고 있던 아기가 무사히 퇴원하게 되었을 때 그때의 감동과 안도감은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신의 힘이라는 뜻을 담아 우리 딸을 샬럿이라고 지었고 그 작은 몸을 안을 때마다 매번 기적 같다고 생각했죠. 샬럿을 키우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았어요. 또래 아이들보다 체중이 적고 면역력이 낮아 잔병치레가 잦았거든요. 하지만 샬럿이 웃어 주거나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모습만 봐도 며칠 밤새워 뒤치다꺼리를 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잃어버린 시간만큼 마음껏 사랑을 주자 샬럿도 점점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주더군요. 게다가 저희 호스텔에 오는 손님들이 샬럿을 많이 예뻐해 주어서 맨해튼 근교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간은 훌쩍 흘러 샬럿이 청소년기를 지나 어느덧 성인이 되었어요. 여전히 외동딸이었기에 우리 부부가 갖는 기대가 남달랐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샬럿이 미국 안에서 안정된 직장을 잡고 가까운 곳에 살면서 가끔 와인 파티도 함께하고 손주도 보여주며 살았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10년 넘게 애타게 기다린 끝에 얻은 아이다 보니 어쩌면 부모가 조금 더 간섭을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샬럿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하며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털어놓았어요. 바로 이 남자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드디어 우리 딸에게도 인연이 찾아왔구나 하고 기뻤지만 동시에 과연 어떤 사람인지 빨리 보고 싶다는 궁금증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침 제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던 참이라 샬럿은 생일날을 기념해 그 남자친구를 집에 초대하겠다고 했고 남편과 저는 이 소식을 듣고 한껏 들떴습니다. 손님 맞이도 워낙 많이 해봤지만 이번에는 사위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집 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정리하고 만찬 메뉴도 좀 더 신경 쓰고 싶어졌죠. 고급 와인을 장만하고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겨서 멋진 옷까지 준비해 두었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저와 제 남편에게 벌어질 충격적인 일을 정말 상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충격을 먹었던지 TV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고 저럴 수 있나? 했던 것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다 싶었죠. 드디어 약속한 당일 초저녁 무렵 벨이 울렸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왔나 싶어 문을 열어봤는데 웬 낯선 동양인 젊은 남성이 서 있더군요.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누구시죠? 라고 묻지도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마침 세탁소에서 돌아왔고 문 앞에서 함께 서 있던 상황이라 남편이 이 상황을 보고 재빨리 인사를 건넸어요. 그 남성은 저희에게 말했죠. 저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럿 남자친구 정민혁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정민혁 씨라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샬럿이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민혁 씨가 먼저 집을 찾아온 거였죠. 솔직히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곧이어 얼마 뒤 샬럿이 들어왔고 저희에게 샬럿은 그 한국인 남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민혁 씨가 제가 소개해드린다고 했던 제 남자친구예요.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학 연구기관을 졸업했고 얼마 뒤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 얘기를 처음 듣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잠시 스쳐 지나가는 연인이라면 동양인이라도 괜찮겠지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민혁이는 한국으로 돌아갈 테고 몸이 떨어져 있다 보면 결국 만남도 흐지부지 되게 되니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저희 딸을 아주 잘못 보고 있었어요. 곧이어 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장거리 연애가 되겠구나 라고 말했는데 샬럿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거리 연애라니 아빠, 나 여기서 민혁 씨랑 결혼하고 민혁 씨 따라서 한국으로 건너가 살 거야. 딸은 정말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고 곧바로 이해하자마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이 덜컥 한국 남자와 결혼해 그 나라로 간다니. 믿기 어렵더군요. 어떤 부모가 이런 제안을 좋아할까요? 하룻밤 내내 만찬을 함께 하면서도 저는 멍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샬럿이 워낙 확고했기에 갈등을 크게 표출하진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살면 흔히 한국을 중국 옆에 작은 나라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침략을 자주 겪었다고만 알았고 솔직히 지금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샬럿에게 왜 하필 한국이냐, 잘못된 선택 아니니? 라고 물어도 샬럿은 민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와 함께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답답했죠. 서양에서 자란 딸이 동양권 나라에서 적응이 잘 될까 걱정도 컸고 혹여나 저 한국인 남자가 나쁜 의도를 갖고 샬럿을 데려가는 것은 아닐지 오만 가지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샬럿은 이미 성인이었고 결혼을 막을 근거도 없었습니다. 결국 결혼식 당일 저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면서도 축하해줬어요. 이렇게라도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구나 싶었죠. 며칠 뒤 샬럿과 민혁은 짐을 챙겨 정말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로 가버리니까 마음을 추스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낳은 딸인데 샬럿이 우리에게 어떤 딸인데 이렇게 한국으로 떠나버리다니.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의욕을 잃고 지냈습니다. 남편조차 어차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니 지켜보자며 저를 달랬지만 저는 불행해져서 곧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삐딱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매 순간이 딸 생각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 만큼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딸의 선택 때문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정말 집요할 만큼 검색해보며 찾아봤어요. 한국이 대단하고 좋은 나라인 건 인정했습니다. 어려웠던 시기를 잘 견디고 성장해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도 알게 되었고 나름 대단한 국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죠. 제가 있는 곳은 세계 중심에 있다는 국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도 엘리트들만 지낸다는 맨해튼에 있죠. 한국이 아무리 좋은 나라라고 해도 저희 가족이 지내는 이곳만큼 훌륭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딸이 한국에 간 것을 후회하고 다시금 미국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랬어요. 물론 엄마로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그만큼 제 마음은 간절했었고 한국에서 지내겠다는 딸의 선택이 못마땅했습니다. 그 뒤 샬럿 부부는 1년에 서너 번씩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민혁이라는 사위도 나름 성실하고 밝은 청년처럼 보였고 샬럿도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한국에서 잘 버티나 보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떠난 지 5년이 되던 무렵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샬럿이 아파트로 이사한다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가 있지만 대체로 서민층이 형편이 안 되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돈이 많으면 단독주택을, 더 부유한 사람들은 넓은 저택이나 별장을 소유하는 경우가 흔하니까요. 그런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빈곤한 사람들이 지낸다는 그 아파트에 이사를 가겠다고 소식을 전해 들었으니 제가 안 놀랄 수가 있겠나요? 가뜩이나 한국에서 지내는 것도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았는데 사는 곳마저 아파트라니 정말 너무 화가 났고 감정을 어떻게 추슬러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저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감정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침착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남편의 눈빛에도 좌절감이 묻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결국 폭발하듯 결심했고 당장 한국으로 가서 내 딸을 고생만 시키는 민혁이에게서 떼어내어 우리 딸 샬럿을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고생만 시킬 수는 없다고 말이죠. 딸이 사는 주소를 받아들고 저는 곧장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남편도 직접 보고 와야 마음이 편해질 테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며 배웅해 주었죠. 미국에서 한국까지의 비행은 여러 시간을 거쳐야 했기에 몸이 피곤했지만 딸을 구출하려는 마음으로 내내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우리 딸이 잘 사는 게 맞을까? 혹여 극심한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건 아닐까? 같은 생각이 꼬리를 물었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제 예상과는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한국을 찾아볼 때 인천공항의 모습을 인터넷 사진으로 본 적이 있어요. 참, 잘 만들었네 라는 생각을 당시 하긴 했었는데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국의 인천공항은 매우 현대적이고 넓었으며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데도 체계가 잡혀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냈던 미국의 공항보다 더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 확실히 당시 공항에서부터 제가 크게 놀랐었습니다. 공항 안에 들어서 있는 카페들과 나이불문하고 많은 세계 사람들이 공항 내부를 누비며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영화에서 보던 장면과 유사했죠. 현대적이고 첨단화된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삐 각자의 일을 하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었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 공항만 번지르르 한 걸지도 모르지. 어차피 공항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니 한국에서 나름 신경을 꽤나 쓴 거라고 생각해. 바로 시내로 나가면 전혀 다른 풍경이 나타날 거야. 저는 공항에서 나와 곧바로 택시를 잡아야 했습니다.
사실 딸 모르게 온터였기에 조금 고생하긴 했어요. 대화가 원만하게 될 리도 없었고 고작 주소 하나 들고 딸이 있는 곳까지 혼자서 찾아가야 했으니 막막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의외로 한국의 교통은 처음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접하기에 아주 시스템이 잘 잡혀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매우 친절했죠. 가장 놀란 것이 바로 언어인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한국인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물론 영어가 미숙했던 사람들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필요하거나 궁금해할 내용들 정도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공항에서 저는 택시기사분께 주소를 건네고 곧장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택시는 출발했고 딸이 있는 집으로 가면서 택시 차창문으로 보이는 한국을 볼 수 있었어요. 고층 건물과 화려한 간판, 잘 정돈된 도로들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유럽의 큰 도시 못지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참 신기하다고 느낀 것이 회색 빌딩 사이 곳곳에 있던 자연이었어요. 미국의 도시에는 시멘트 건물이 다지, 이렇게 나무가 곳곳에 어우러져 심어지지 않았어요. 있어도 되게 드물죠? 그런데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가는 내내 건물 앞 곳곳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심어져 있더군요. 뿐만 아니라 높은 고층의 빌딩 뒤로 보이는 녹색 옷을 입은 산들이 보였는데 뭔가 도시와 자연의 어우러짐이 좀 색다르게 보이더군요. 이윽고 목적지에 가까워져서 보니 초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여러 채 몰려 있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샬럿이 사는 동네 맞나? 싶을 정도로 규모가 컸고 모든 건물들이 깔끔하고 새 것처럼 느껴졌어요. 드디어 아파트 단지 앞에 내렸는데 입구에서 경비원으로 보이는 분이 다가와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하는 듯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와 미국어를 섞어 번역기로 소통해보니 제가 딸 샬럿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아채셨고 인터폰을 통해 샬럿 집으로 연락해 주셨습니다. 제 딸이 노란머리 낯선 외국인이다 보니 경비원분도 저희 딸을 알고 있더군요. 순식간에 그 복잡한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절차가 이루어지니 한국이 참 친절한 나라구나 싶으면서도 놀라웠습니다. 조금 후 딸 샬럿이 로비로 내려와 제가 있는 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생생한 모습으로 환히 웃으며 엄마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말도 없이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라고 말하며 저를 끌어안았고 그런 딸을 보는 순간 지난 5년간 걱정해온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샬럿을 꼭 끌어안고 네가 잘 지내긴 하는 거니? 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샬럿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층수를 보니 49층이었습니다. 미국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가 있지만 10층만 넘어가도 상당히 높은 곳으로 인식되는데 49층이라니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막상 올라가니 더욱 놀라운 게 집 안은 마치 호텔처럼 세련된 인테리어의 깨끗한 대리석 바닥, 거기에 널찍한 거실 창문을 통해 내려다 보이는 도시 전경은 숨이 막힐 정도로 멋졌습니다. 제가 창문 가까이로 가니 정말 멀리 한강이라는 강과 도시 불빛이 한눈에 들어와서 순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밤이 되자 조명이 하나둘 켜지며 야경이 펼쳐지는데 너무 멋지더군요. 사실 미국에도 맨해튼의 고층 빌딩에서 내려다보면 멋지거든요. 바둑판처럼 정렬된 격자형 도로와 빼곡하게 늘어선 마천루, 그리고 수직 수평으로 뻗은 큰 도로와 그 사이를 가득 메운 건물들이 만들어내는 도시 협곡과 같은 풍경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한국의 풍경에는 미국의 도시 협곡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 넘치고 있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와 여기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한국이라고 하며 중얼거렸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서 있는데도 따뜻한 기운이 몸을 감싸는 느낌이 들었어요. 알고 보니 바닥에 있는 온돌 방식의 난방 때문에 바닥에서 온기가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겨울에도 이런 바닥 난방기기가 흔하지 않습니다. 라디에이터나 냉온풍 기능이 있는 에어컨이 바람을 따뜻하게 데워주죠. 그런데 딸이 지낸다는 아파트에서는 그냥 기본 옵션처럼 거실 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터치 패널을 조작하면 모든 게 가능했어요. 심지어 샬럿 말로는 밖에 나가도 스마트폰으로 집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해서 더더욱 놀라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했는데 샬럿이 엄마 오늘은 제가 특급 환영식을 해드릴게요. 라며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주문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리고 두세 명이 연달아 배달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상 가득 깔린 음식들은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푸짐해서 마치 미국에서 홈파티를 할 때 정성껏 준비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휴대폰 몇 번 터치로 가능하다니 어리둥절한 동시에 인상적이었습니다. 샬럿이 웃으며 한국은 배달 문화가 발달해서 밤늦게도 여러 가지 음식을 주문할 수 있어요. 피자, 치킨, 한식 뭐든 가능하다고 말하자 저는 그 자리에서
이게 내가 상상했던 가난한 아파트 생활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아파트가 허름하고 낡고 바퀴벌레가 득실거릴 거라 여겼는데 오히려 제가 사는 맨해튼 근교의 주택보다 더 편리하고 깔끔한 환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샬럿이 엄마 여기 단지 안에 예쁜 산책로가 있다며 함께 가보자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아파트마다 이어진 걷기 좋은 길과 정원이 잘 갖춰져 있더군요. 근데 좀 이상하게도 차가 보이지 않아서 딸에게 차가 다니지 않나? 하고 물으니 딸은 한국 아파트에서는 주민들 안전 때문에 자동차들은 모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 지상은 이렇게 공원이나 피트니스 센터 등의 편의시설로 채워져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너무 놀라웠죠. 한국 아파트에는 그냥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마트 한번 가려고 해도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고 운동을 하려고 해도 차를 타고 수십 분을 가야 하는데 제 딸이 지내는 한국의 아파트는 그냥 1층으로 내려가면 공원이 있고 편의점이 있고 운동시설이 있고 그냥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서 그냥 이 아파트 자체가 하나의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이었어요. 궁금해서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가 봤는데 대형 쇼핑몰 주차장처럼 웅장하고 깔끔했습니다. 게다가 여러 출입구마다 CCTV와 보안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이곳이 도대체 얼마나 안전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샬럿은 여기 사는 사람들은 지하로 차를 빼고 아이들은 지상에서 자전거를 자유롭게 탈 수 있다고 했는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정말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 상가나 편의시설도 있어서 기본적인 장복이나 용무는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고서도 해결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도시화가 잘 된 곳들은 꽤 편리하지만 이런 초고층 아파트 문화는 낯설 수밖에 없었지요. 저는 그저 여기가 내가 생각하던 한국이 맞나? 하는 의문을 계속 품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사위 민혁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어섰고 민혁은 장모님 오래 기다리셨죠? 라며 환한 웃음으로 인사했습니다. 샬럿이 식탁을 차리는 동안 저는 민혁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민혁아, 너 혹시 미국에서 일하지 않고 왜 한국으로 돌아간 거니? 혹시 미국에서의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닌지. 민혁은 웃으며 사실 저는 맨해튼에서 공부할 때부터 한국에서 엔지니어로 일해보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기회는 많았지만 고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샬럿도 흔쾌히 동의해줬고요. 함께 한국에 정착하면서 좋은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게 되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민혁이 책임감 있게 일하고 샬럿도 그런 남자를 믿고 한국에 건너와 이렇게 살게 된 건 대단한 용기라는 생각이 들었죠. 내 딸 샬럿이 어떻게 동양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으로 갈 수 있나? 하는 편견을 가졌던 제가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샬럿 역시 대화를 이어받아 엄마 사실 처음엔 낯선 문화에 적응하느라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언어도 그렇고 생활 방식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이 무척 발전된 나라이고 민혁이 가족도 저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어려움 없이 지냈어요. 지금 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것도 민혁이와 제가 꾸준히 일하면서 함께 돈을 모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샬럿이 스스로 여기를 선택한 거구나. 삶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삶을 개척해 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상했던 한국과 실제로 마주한 한국의 차이가 너무 커 한동안 망연자실하게 느껴질 정도였지요. 며칠간 딸 부부의 생활을 지켜보니 아침 일찍 민혁이 출근하고 샬럿은 집안 정리와 취미 활동을 하다 종종 동네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나기도 하고 저녁엔 민혁과 저녁 식사 후 둘이 드라이브를 가기도 하더군요. 가끔은 샬럿 혼자도 자유롭게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한국 문화를 더 체험하려고 애쓰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무척 기특했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 행복을 괜히 반대하려 했구나 하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사위 민혁에게 이젠 네가 내 딸을 정말 아껴주고 있음을 믿는다고 말하자 민혁은 눈을 반짝이며 장모님, 샬럿과 저는 서로를 인생 동반자로 여기고 있어요. 저도 샬럿을 평생 아껴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샬럿을 미국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죠. 오히려 여기에 이렇게 좋은 생활 환경이 있는데 굳이 미국으로 다시 가서 고생시킬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떠날 날이 가까워지자 샬럿이 이젠 엄마도 한국을 자주 오시면 되잖아요. 제발 다음엔 더 오래 머물다 가세요.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라며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 앞으로는 너희가 미국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나도 종종 한국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말을 덧붙였어요. 서로 전화나 영상 통화로만 소식을 나누는 걸 넘어
이렇게 직접 만나서 한국의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공유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았거든요. 인천공항으로 돌아가기 전 딸하고 제 사위와 함께 아파트 단지 넷카페에서 작별 식사를 했습니다. 사위 민혁이 그러더군요. 장모님, 이번 여행 경비는 제가 일부 부담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다음엔 미리 알려주세요. 몰래 오시지 마시고요. 아직 한국에서 보여드릴 게 많거든요. 고맙구나 민혁아. 너희가 정말 잘 지내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놓여. 사실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일 줄은 미처 몰랐어. 과거에 편견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내가 다시 오고 싶어질 것 같네. 라고 답했습니다. 샬럿과 민혁이 서로 마주보며 환하게 웃는 걸 보니 제가 10년이나 애타게 기다렸던 딸을 위해 제 할 일을 이제 다 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 응원해주고 싶어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습니다. 결혼 후 10년이나 아이가 안 생겨 마음고생하던 시절부터 어렵게 얻은 샬럿을 키우면서 가졌던 여러 기대와 바람, 그리고 샬럿이 한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 그런데 정작 직접 한국에 와보니 제가 생각했던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라는 편견이 얼마나 어이없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죠. 물론 나라 전체를 몇 주 만에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샬럿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주변 환경, 그리고 사위 민혁의 모습만으로도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딸이 언젠가 제게 말했던 엄마 나 한국에서 의외로 잘 지내. 엄마가 생각하는 것만큼 힘들지 않아 라는 문장이 이제야 확실하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맨해튼으로 돌아와 다시 호스텔 운영을 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오후에는 방을 정리하거나 청소를 하며 밤에는 늦게 체크인하는 분들을 위해 대기하죠. 예전과는 달리 샬럿이 떠났다는 상실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한국에서 정말 풍족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사위 민혁도 메신저나 화상통화로 자주 안부를 전해주고 장인어른과 장모님 건강은 괜찮으신지 묻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 간 의리를 중요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의 배려심을 통해 그 말이 사실임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제가 1년에 한두 번쯤 한국에 갈 생각입니다. 여름이나 가을 같은 시기에 찾아가 샬럿과 민혁이 사는 동네도 더 돌아보고 한국 음식도 직접 체험해볼 작정이에요. 딸 부부가 수시로 미국에 오는 것보다 저도 가서 그 나라를 느끼며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10년이나 기다려 겨우 만난 딸이 해외로 나간다고 한다고 하면 저도 속상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한국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관심 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사랑하고 언제나 건강하세요. 당신만의 여